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트론텐 김기중입니다. 5월 들어 어딜 가나 싱그러운 녹음이 가득합니다.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 나가는 분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콘크리트 숲으로 둘러싸인 도심에서 공원은 도시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쉼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원 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간공원 사업은 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데요. 광주시는 이 사업으로 도심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공원을 지킬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과연 공원을 지키는 대안인지 토론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종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상 동신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경수 광주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경희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론은 왜 민간공원 사업을 하게 됐는지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민간공원 사업이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정부시장님. 네, 먼저 공원 일몰제부터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겠대요. 도로라든가 공원 등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지정에는 놨지만 그 매입하기 이전에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나서 하게 되면은 그 대상지가 바로 해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경우는 공원의 경우 25곳이 바로 2020년 7월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해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지를 사는 데만 1조 8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년 안에 확보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던데요. 민간 사업자가 그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개발해서 제공하고 나머지 30% 이하를 가지고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조성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인데요. 네. 우리 광주시의 경우 한 10곳을 민간공원 네. 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사가 공원을 사들인 다음에 70%는 공원으로 개발하고 30%는 아파트를 짓는 이런 사업이고요. 조 교수님, 광주에 이런 식으로 장기 밀집행 도시공원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이렇게 개발하는 것들이 얼마나 넓은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밀집행 공원 설명하기 전에 공원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무등산 공원도 공원이고 사직공원도 공원인데 그게 다른 성격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이고 사직공원은 도시공원녹지법에 의한 공원인데 도시공원은 생활권 공원하고 주제공원으로 크게 구별이 됩니다. 오늘 논의할 것은 생활권 공원 중에서 근린공원인데 2030년 광주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작년 4월에 수립이 된 건데요. 총 공원 면적이 1617만 제곱미터입니다. 그중에 미조성 공원이 29개소 1170만 제곱미터인데 그 중에서 10년 이상 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이것을 장기 미집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은 총 25개소 1100만 제곱미터를 차지하는데요. 이 공원 숫자로는 전체 근린공원 122개소 중에 25개에서 20%를 차지하고요. 근데 면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전체 근린공원 1617만 제곱미터에 68%, 그러니까 말하자면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토론에서 얘기하는 공원은 그러니까 무등산 공원 이런 공원이 아니라 근린공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도시공원으로서 공원 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공원 근린공원의 한 3분의 2 정도가 장기 미집행 공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 미집행 공원이 이렇게나 많고 또 이미 20년 전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예고가 됐는데 이 정부나 그리고 광주시 같은 자치단체에서는 왜 이걸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일몰제에 따른 문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예. 장기 이미집회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예견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공원 부지를 사야 되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미뤄오다가 결국 네. 2년여 남았는데 네. 현재 와서 1조 8천억을 네. 2년 안에 투입하기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이런 현상은 강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 걸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민간공원을 통해 조성한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경희 실장, 그러니까 이게 20년 전 이미 예고가 됐는데 자치단체에서는 뭐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건지 의지가 없어서 못한 건지 왜 이렇게 안 됐을까요? 예산은 매년 강주시가 예산을 편성하죠.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그리고 무엇을 우선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세먼지라든가 열섬 뭐 이런 것으로 사실은 우리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시의 환경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먼저 우리가 어쨌든 공무원이나 우리 그 시장님이 해야 될 그 책무라고 하는 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근데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녹지나 공원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리고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5명의 시장을 만나요. 시민들은. 네. 이 5명의 시장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사실은 미뤄놨던 것들을 지금 이 상황에 민간 공원을 먼저 설명할 게 아니라 강주 시민들한테 행정의 책임자가 과거부터 지금 20년 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반성할 건 무엇이고 지금 단계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시민에게 네. 양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과거 광주시가 뭐 수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가면서 지하철도 건설하고 유대회도 하고 이런 국제 행사도 치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 부지를 사들일 돈은 없었다라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정 부장님, 지방채 발행하는 방법들은 고민이 안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지방채도 갚아야 할 그 시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거든요. 네. 근데 현재 우리 강주시 지방채를 보면은 한 9,400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그 채무 비율이 20%를 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라든가 내연의 세계 수용대 그리고 4조 5천억 되는 우리 시 예산에 네. 거의 37% 육박한 1조 7천억이 사회복지 부담입니다. 네. 그런 걸 종합으로 봤을 때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래서 민간 투자가 가능한 공원은 저희들 10개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고 그렇지만은 이번에 시에서 법원에서 논의를 통해 결단을 내려서 15개 공원에 대해서는 네. 1,600억 원을 투입해서 시 재정을 투입을 하자. 네. 이 내용을 서로 합의를 하고 시에서는 정책으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단 말씀입니다. 노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여유가 좀 없었다고 보시는 건지. 예, 재정적인 여유가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네. 지방자치단체 저희가 2할 자치, 3할 자치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방 재정이 그만큼 궁핍하다 그런 것인데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20년 동안 이렇게 미뤄온 것은 아까 이영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단견, 네. 그 임기 선출 주게 네. 4년만 생각하는 네. 또 거기에 맞춰서 지방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견에 의해서 네.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뭐 여러 번 시장이 바뀌고 시의원이 바뀌고 했었지만 다들 뭐 폭탄 돌리기 비슷하게 계속 미루고 하다 보니 지금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2년 뒤 상황을 지금 걱정하게 되는데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공원에 세제가 되면 정말 뭐 집이나 상가나 뭐 주택 뭐든지 다 지을 수 있는 건지 이 땅을 활용하는데 어떤 제약은 없는 겁니까, 노 교수님? 이제 공원에 대해서는 공공의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토지용이 굉장히 제약돼 있는데 공원에 세제되면 광주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자연녹지 지역이면 네.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냐면 건폐율 20에 용적률 60%, 4층. 그리고 최근에 보존녹지 정도 같은 경우에도 대형 교회가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난개발이 충분히 예상되고 두 번째는 난개발에 의해서 환경이랄지 또는 경관 예선이 되고 거기에 따른
부동산 가격이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개발이 굉장히 우려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경희 실장도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물론 이제 난개발은 당연히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의 조건은 뭐냐라고 하는 걸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도 지금 도시계획 하시는 선생님들이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도시계획은 우리 도시를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은 녹지로, 어떤 곳은 주거지역으로, 어떤 곳은 4층 이하를 짓는 곳, 어떤 곳은 20층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곳 이렇게 사실은 해놓는데 세상에 돌아다니는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개발이 불가능한 땅은 없다. 그러니까 원래 개발이 안 되도록 이렇게 그 녹지로도 묶어놓고 뭐죠? 그 저층 주거지역을 묶어놨는데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4층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어느 순간에 뭐 30층, 40층이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지만 이 도시계획이 정말 정확하게 시민 모두의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강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그리고 앞으로 강주에 살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런 도시계획들이 잘 관리가 된다고 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 난개발도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 도시계획이나 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심의하는 과정들을 보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 없다라고 말이 나오는 게 현실인 거예요. 여튼 도시계획을 잘 관리하면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난개발은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조 교수님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경희 실장님이 용도 지역 변경에 의해서 난개발뿐만 아니라 고밀 개발까지도 가능해지는 것이 도시계획이 현실이다라는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또 이제 그 반대쪽으로 보면은 이 그 공원에서 해제됐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도 경사도나 고도나 자연 생태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개발 행위 자체가 불가한 것들도 상당히 있고요. 또 공원을 해제하더라도 어떤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경희 실장님 말씀대로 잘 관리를 하면 오히려 저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토지 소유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해제만 되면 무조건 마음대로 막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많이 기대할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걱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우리가 공원을 갈 때 도시공원을 갈 때 아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을 얘기했는데요. 도시공원은 그냥 간다고 해요. 그 산은 오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중앙공원을 올라간다라고 하지 않아요. 중앙공원을 가는 거죠. 가고 거닐고 하는 건데 이 경사도가 낮은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해제가 되면 산만 남고 도시공원을 평평하게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평한 땅들은 다 개발이 되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난개발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상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전에는 올라갈 수 있었던 나무 사유지로 무조건 갈 수 있었던 곳이 키프아웃이 되는 거예요. 펜스를 친다 할지 정상을 못 올라가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 평소에 이용자들에게는 굉장한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을 초래할 수가 충분히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민간 공원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토론은 민간 공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민간 공원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요. 그 시민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거는 민간공원을 한다면 도대체 민간공원 어디에 추진하는지 이걸 제일 많이 궁금해하고 또 어떤 게 뭐 추진하는 건지 좀 궁금해합니다. 정 부장님, 일단 민간공원 사업 어떻게 추진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총 10개가 대상인데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합니다. 자, 1단계는 4개소, 2단계는 6개인데요. 1단계 4개소는 수랑공원, 마륵공원, 송암공원, 봉상공원인데 135만 제곱미터에 해당되고요. 2단계는 6군데인데 가장 중요한 중앙공원, 이게 규모가 큰 공원들입니다. 중해공원, 일곡, 송정, 우남산, 신용인데 751만 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10곳이 추진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10개 공원에서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시민들은 과연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몇 세대나 들어오는지, 또
공원 부지 가운데 얼마나 개발하는 것인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좀 추가를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까 수랑공원 등 1단계 4곳은 이미 예.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예. 됐는데 민간 사업자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30% 미만은 바로 그 비공원시설 아파트 등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2단계가 중요하는데 아까 네. 751만 네.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2단계는 중앙공원 7공원 등인데 네. 이것을 90% 이상을 녹지로 확보하도록 네.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사업에서는 녹지 면적이 좀 더 확대됐다 이렇게 훨씬 확대된 확대된 거죠. 거군요. 그다음에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은 10% 미만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보다는 2단계 사업에서 이제 공원 면적이 좀 늘어난다는 말씀이시고 이 많이 대폭 늘어난 늘어난다고 거고요. 봐야죠. 25%에서 10%로 그 줄어들었으니까 정도였습니다. 많이 예. 늘어난 거고 아파트는 뭐 한 만여 세대 정도 들어서나요? 아파트 정확한 세대는 우리 제가 예, 우리 예. 1,200세대 정도 들어가는 예, 예. 것 9,200세대 정도. 그러면 지금 광주에 뭐 상무지구니 수안지구니 여러 뭐 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 비교하면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진월지구 2개 정도 들어가는 진월지구에 2개 정도, 예, 수안지구에 한 진월지구가 절반 정도 이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그 우선 지금 이 방송이 지금 전남 지역에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이제 민간공원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좀 논의를 했고요. 전남에도 목포, 순천, 여수 등 뭐 이렇게 공원이 꽤 많이 있을 텐데 전남 지역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노 교수님. 전남 지역에도 이 장기 미집행 공원이 이 134곳에 700만 제곱킬로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보다는 좀 덜합니다. 광주보다는 네. 광주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살고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시군 군 단위는 아예 해제하는 것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필요가 없어가지고 네. 주변에 농촌 지역하고 산이 가까워서 네. 그래서 우리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처럼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이런 데는 네. 지금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는 곳이 몇 곳 있는가 하고 민간공원이 있습니다. 추진되고 예. 있군요. 그러면 지금 누구나 이제 집 근처에 있었으면 누구나 좋아하는 게 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 민간공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시민들에게 민간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민간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물어봤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개발한다는 것이 예. 부적합하다고 봐요. 왜 왜냐면은 자연상태 공원으로 놔둬야지. 그리고 아까 전에 4분의 3이 개인 땅 그랬죠. 임대료 그 사유지서니까 임대료로 주고 이용해야죠. 당장 살 수 없으면 임대료로 주고라도 차분차분 사드려야죠. 지금 현재는 너무 편안하고 공기도 좋아서 좋은데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답답하고 또 교통량도 많아서 요즘에 또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문제가 되니까 좀 그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공원을 계속 살렸으면 좋겠어요. 환해 터져서 공기도 좋고 또 요거에 주변에 그 아파트 같은 공간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그것이 대만족입니다. 다 같이 아파트에 사니까 매일매일 그런 도심에서만 건물들만 보고 있다가 운동하려고 이렇게 잠깐 나오면은 푸르른 것도 보고 너무 좋은데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생각하면은 집 앞이랑 다를 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도심공원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뷰에 공식적으로 응하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이제 시민분들이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공원에 공원에 개인 땅이 있는 줄을 몰랐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원에 아파트가 아니라 뭐 유원지랄지 관광객들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차라리 개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 개인 땅이 있다니까 개인의 재산권이 관련돼 있어서 이게 뭐 찬성과 반대를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광주시에서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했잖아요. 이 민관 거버넌스는 이 두 교수님께도 아마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민관 거버넌스에서는 어떤 게 가장 논란이 됐는지, 쟁점이 됐는지 조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 민간 거버넌스가 구성되기 전에 시민사회하고 전문가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4월 이후부터 국토학계라든지 광주의 지역 시민단체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총 6번에 걸쳐서 정책 토론을 가졌고 4번에 걸쳐서 TV 토론이 있었고요. 또 이제 지역의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시의원님들이 합쳐서 매일 그 새벽에
시민 도시공원제 시민 연구 모임 이것을 6회 운영한 바가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나 주민단체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퍼포먼스나 기자회견 또는 서명운동 또는 교육활동, 음악회 개최 같은 문화활동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했었고요. 네. 또 시민단체들은 도시공원 아카데미나 도시공원 코디네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가지 그 힘이 합쳐져 가지고 작년 8월 말 행정과 민간 가버넌스를 네.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8월에 구성이 된 거군요. 예, 8월 네. 말에 구성을 해서 네. 그동안 본회의 9번, 소회의 9번, 한 번의 현장 조사 그리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서 거의 2주에 한 번 정도씩 네. 밀도 있는 토론이 있었는데요. 네. 주요 쟁점은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4가지에 네, 네.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의 역할 확대, 그 네. 중에서도 첫 번째 재정 확대입니다. 당초 시는 총 500억 원을 가지고 네. 중소규모 공원을 매입하겠다 했는데 네. 그건 너무 적지 않냐 네. 해서 계속 시의 역할 확대를 요구를 했었고 네. 시가 최종적으로는 2,600억 원을 확보하는 것을 1,600억 원 아닌가요? 네, 1,600억 원. 네. 그래서 1,100억 원 이상 네. 추가 확보의 결실이 있었고요. 둘째는 일부 주요 공원에 대해서는 LH나 도시공사와 같은 네. 공사들의 역할을 좀 네. 확대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많은 논쟁이 좀 있었고요. 네네. 세 번째는 그 중앙공원, 중해공원과 같은 네. 그 광주의 주요 6개 공원에 대해서 민간공원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네. 민간공원이 최선은 아니지만 자선적으로서 네. 광주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을 때 광주에 적합한 민간공원 모델이 무엇일 것인가 네. 해서 결과적으로 원형지를 많이 보존하고 그 네. 공원 조성은 최소화하면서 민간 그 공원의 비공원 시설 면적을 10% 이하로 줄이는 네. 그래서 이 비용을 대폭 줄이는 방식의 광주형 슬림형 민간공원 제도를 민간공원 제도.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네. 도입한 네. 그런 게 이제 있었고요. 네. 네 번째로서는 선정 2단계 민간공원의 선정 기준에서 공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심사단의 배점을 1단계에서 5%에서 10%, 그다음에 네. 정성평가를 1단계 40%에서 50%, 그리고 고층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제한하는 문제, 네. 그리고 공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네.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네. 임대주택 네. 도입, 그리고 지역업체의 가산점 네. 제도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4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의 예산 투입을 좀 늘린 부분, 그다음에 공기업 참여를 좀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비공원 시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면적을 좀 줄이자라는 게 있었던 것 같고, 임대주택이랄지, 그다음에 2종이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죠? 2종 일반 주거지역. 통상 25층 이하죠. 예. 25층이야. 그러니까 25층 이하로 용적률로 하긴 하는데 용적률 220%. 네, 그러면 통상 25층 이하로 된다는 것이죠. 가급적 층수를 좀 제한하는 방법을 두자, 이런 안들이 좀 논의가 된 것 같아요. 우선 부시장님 얘기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이경희 실장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런 민간 거버넌스에서 어쨌든 그 8개월 동안 논의를 하셔가지고 합의안을 내셨는데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결론적으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네. 8월부터 했고 방금 조전상 교수님께서 소위원장까지 맡아서 네. 그래서 쭉 설명을 했으니까 절차적인 측면에서나 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큰 네. 성과를 거뒀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수많은 논의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 절차를 네. 확보했고, 그래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 소유라든가 네. 또한 공원 인근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네.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됐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네. 751만 제곱미터나 되는 핵심적인 6개 공원, 네. 그것이 비공원 시설 아파트 등이 10% 이하로 네. 줄이는데 지혜를 모았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민간 거번에서 참여해 주신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전문가분들 또 시의원까지 네.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 이 민간 거버넌스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민간 거버넌스에 참여를 했는데 그 민간 거버넌스가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사업에 들러리를 서는 게 아니라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거든요. 일단 이경희 시장님 시민단체 쪽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조진상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첨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그러니까 민간 거버넌스 기구를 꾸린 건 민간 공원을 위해서 꾸린 게 아닙니다. 네. 작년 상반기에 1단계 민간공원, 아까 부시장님이 설명했던 4곳의 민간공원을 공모를 했는데요. 이거는 민간공원이 아니라 완전 민간 개발공원이다. 그리고 이거는 특례 사업이 아니라 특혜 사업이다. 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시청 앞에서 그 시장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네.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라고. 네. 시장님께서는 그래서 그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3대 원칙을 얘기를 하셨죠. 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겠다. 그다음에 민간공원을 하더라도 특혜 사업이 아니라 특례가 될 수 있도록 네. 그 공공성을 지켜나가겠다. 뭐 국가도시공원으로 유지하겠다. 아니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에 대한 구체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공원을 지키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지, 시 예산은 어떻게 쓸 것이고, 민간공원의 1단계 그 정말 특혜로 되고 있는 이 1단계는 어떻게 공공성을 지킬 거냐. 이 얘기들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거버넌스 이제 시에서 제안을 했고요. 저희들이 거버넌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1단계 민간공원 4개의 특혜가 아니라 특례가 될 수 있도록 그 네네.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얘기들, 그리고 2단계 민간공원을 몇 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판단을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1단계를 제외하고 16개, 그러니까 21개인가요? 21개 공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만들자고 한 거고요. 네. 거기 안에서 만들어진 합의안은 우리 부시장님 만족하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민간 거버넌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네. 강주시청에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하셨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강주를 위한 최소의 기준이지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단계 민간공원에 대한 논의들 지금 특혜라고 여전히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민간 거버넌스가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네. 아니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1단계 민간공원은 포기하시는 겁니까? 2단계 민간공원은 10%로 개발 부지를 줄인다고 하지만 이미 20%, 30% 개발하고 45층, 25층 뭐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수량, 봉산, 마륵, 공원 다 포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1단계 민간공원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공성을 지킬 것인지 민간 거버넌스가 논의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민간 거버넌스는 이제 활동이 끝난 건가요? 마무리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하나요? 일단은 거버넌스 의견을 종합해서 네. 오늘 발표를 했고요.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을 모니터링하고 네. 일정 기간은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유지를 하신다. 그러면 노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공원 보존 그다음에 뭐 특혜가 아니라 특례로 하겠다, 국가공원 하겠다 이런 광주시의 광주시장의 얘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가 이제 구성됐는데 제가 참여한 이 협의체 중에서 아마 가장 잘된 협의체가 아닌가. 그 전에는 거수기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병풍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들러리라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또 거버넌스에서 만들어진 안이 시에서 수용되지 않아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과연 이 거버넌스가 결정할 수 있는 기구체냐 아니면 자문만 하는 기구체냐 그걸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결정할 수 있는 힘까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실과들이 이제 다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또 두 번째는 공개해버리자 회의 내용을. 그래서 공개해버린 것이 충분히 시민들에게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이익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의가 컸다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가장 컸던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원이 25개가 있었는데 그 25개를 나누어주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은 재정을 투자할 곳, 그 다음에 완전히 해지할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공원 할 곳, 또 재정하는 곳에서도 전체를 사버릴 곳,
아니면 부분을 살 곳, 이것들이 상당히 미묘한 부분들이 이해관계가 있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세 개로 쪼개줬다는 거. 또 1단계 심사 평가할 때 그 평가단 구성에서부터 그것을 오픈하면서 가는 과정에서 또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왔었다. 그것이 민관에 있어서의 상당한 상호 신뢰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경희 실장의 반론을 듣고 나서 부장 얘기 한번 듣겠습니다. 우선 노 교수님을 비롯해서 민간 거버넌스에 참여한 전문가, 민간단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합의안이 아니고 사실 왜냐하면 합의라고 하는 건 각각의 주장들이 가지고 협상하고 뭐 이러는 건데 사실 합의안이 아니라 그 강주시가 가져야 할 도시공원을 지키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의 기준을 만들어 거고요. 그 민간 거버넌스 첫 회의에서 이런 논의를 했던 걸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매번 민간 거버넌스가 정말 이렇게 이 공원의 문제를 시민이 직접 알고 참여하고 시민의 의견들을 묻고 수렴하기 위해서 매 회의마다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강주시가 민간 거버넌스 회의가 10차례 이상 공식적인 회의가 있었지만 그리고 소위원회 회의나 이런 거 더 많았죠. 그래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거버넌스 회의는 오늘 브리핑한 거를 제외하고 2번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게 시민하고 소통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1단계 민간공원이 진행되고 있어요. 업체 사업자들이 선정돼서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입장이 다른 양자가 아니면 또 어쨌든 타자가 무엇을 타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임금 협상 노사 간에 합의를 하잖아요. 임금 협상할 때 노동자의 대표는 임금의 협상했던 내용들을 다시 노동자들한테 물어요. 그래서 동의를 받죠. 지금 1단계와 관련해서 협상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협상하는지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아니면 시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1단계 협상의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부장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장현 시장이 미국 가서 못 나오셨는데 공원을 각주 보존하겠다. 또 특혜가 아니라 특례가 되도록 하겠다. 또 국가공원 진화 이렇게 3대 원칙을 밝히셨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걸 얼마나 지켜졌는지 생각하시는지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 거버넌스 회의가 비교적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하면 이게 좀 민감한 사안이니까 당연히 이제 잘 알려주지도 않았고 또 회의도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 거버넌스가 아까 공개하셨다고 하는데 과거 이렇게 좀 비공개로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좀 있었는지 2가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경희 총장님께서 3가지 주장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반론에 대한 당초에 윤장현 시장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취지는 거의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고요. 결론적으로 핵심된 751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10% 이하로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이 들어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건 타시도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국토부에서 회의에 참석 국토부 관계관들도 어떤 그런 묘수가 있었냐. 민간 거버넌스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1단계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평가단, 시민심사단까지 해서 결정을 했고 이후로 현재 공개를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선협상 대상자들이 하는 제안해놓은 안에 대해서 타당성 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해 나가면서 타당성 평가가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검증위원회가 있는데 당초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민단체 쪽에서 좀 더 추가로 필요하자 시민단체분 2분을 더 추가 투입해서 8분이 검증을 하고 있고 검증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거버넌스 회의하면서 왜 공개를 안 했냐. 우리가 회의하면서 위원들 8분, 9분 되는데 이거 보완이란 말은 안 했지만은 회의란 것이 이번 회의 때 결론 이거고 다음 회의 때 저거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논의. 아까 몇 가지 제안상이 있잖아요. 그것이 시에서 받아들이고 또 거버넌스 위원들이 더 지혜를 모을 때까지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안 냈을 뿐이고 또 일부 취재하는 기자는 또 취재해서 내용들이 또 알려졌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오늘 브리핑까지 해서 아마 강주시 생긴 이후로 시 행정부시장 위원장입니다. 시 부시장하고 또한 민간 거버넌스의 소위원장인 조진성 선수가 합동 브리핑을 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고요. 그 이 쟁점이 됐던 사안, 그러니까 민간 거부의 쟁점이 됐던 사안 중에 두 번째 사안이 바로 공기업 참여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가 하면 아파트를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많이 지어서 수익을 많이 남기려고 할 텐데 광주시 도시공사나 LH가 참여하면 좀 더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겠냐 해서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 민간 거버넌스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논의가 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광주시 도시공사나 LH가 왜 참여할 수 없었나 이 부분 좀 궁금한 것 같은데요. 왜 그게 안 됐는지부터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그 LH나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들어오느냐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느냐 네. 하는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들어오거나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때 동일하게 공공기업으로 봐줄 것이냐 네. 아니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 공기업으로 보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에 도시공사나 LH는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단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예, 컨소시엄. 그래서 단독으로 들어올 때만 공기업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이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네. 1단계에서는. 그런데 이제 1단계를 거치면서 광주시 입장이나 가바넌스 입장에서 민간 시행자한테 주는 것보다는 공공기관 시행자가 아무래도 네. 경영적으로 투명성 있고 공공에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국토부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에서 결국은 이제 다자 방식으로 가는 것인데 결국은 그 도시공사나 토지공사에게 LH에게 평가 점수에서 우위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공사에서 그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을런지 그것은 이제 확답될 수는 없고요. 노 교수님이 네. 거기 설명한 것 외에 네. 일단 그 민간공원 방식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네. 공사에게 위탁업체로 지정을 해서 네. 아예 그 시가 개발하는 것처럼 공공개발하는 방식에 네. 대해서 논의가 또 있었고요. 또 이제 제3자 제한 방식이라고 먼저 공사에게 제한권을 주고 네.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한번 네. 경쟁해봐라 네. 하는 제3자 방식도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 그 두 가지 방식 위탁업체 지정이나 제3자 방식을 제3자 방식. 하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 네. 국토부에서는 민간공원 지침에 의해서 네. 그런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수 제한 방식 또는 공모 제한 방식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 다수 제한 방식에 의해서 거기 공사들이 이 민간 업체하고 경쟁을 하되 공사의 어떤 배점에서 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좀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자치단체가 이렇게 위탁하는 방법, 뭐 제3자 제한하는 방법 이렇게 고민들을 한 건데 국토부에서는 왜 이런 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 민간 사업 특례 사업 지침에 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에 보면 그 시행자는 민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인정하는 민간도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침에는 그리 위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법에 못 보여서 또 민간 사업자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국토부의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민간 사업자도 할 수 있다라고 이미 지침을 세워놨는데 민간 사업자를 배제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거였군요. 이걸 국토부에서 그 지침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법을 어떤 걸 중심으로 이게 분명한 게 국토부가 법령을 위반해서 위법한 행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양쪽이 다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광주의 도시공사든 이렇게 그 같은 조건으로 두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법에
강주시가 민간공원을 개발할 때 강주도시공사라고 있어요. 강주의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 강주시가 출연한 기관이라고 해야 되죠. 공사가 있어서 공사가 이제 택지 개발해서 우리 임대 아파트라든가 뭐 이게 주거복지 측면들을 해결해주는 그 공사가 있는데 사실 공사가 이게 법령 위반인지 아닌지만 그래서 법령이 위반되지 않았으면 사실 지금 지방분권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강주시 도시공원은 강주 시민의 땅이에요. 그래서 강주시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살려고 하는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을 강주 시민을 위한 시민이 도시공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시공사 강주 시민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길을 터주는 것들이 또 그 전문가나 뭐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국토교통부가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 지침을 내려주면서 과거에 원래 처음에는 20%로 그러니까 비공원 시설 면적을 20%로 제한했다가 나중에 30%로 확대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침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변경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2단계 사업이 1단계 사업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되는지 이 시기가 좀 관심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 2단계 사업, 그러니까 1, 2단계 사업, 민간공원 사업이 어쨌든 지금 노른자위 땅에 이른바 숲세권이라는 곳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부분에 좀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게 1, 2단계 사업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시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2단계 사업은 우리 법원에서 만들어놓은 상주 평가표에 대해서 우리 이번 주 금요일이죠.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고요.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제안서 접수를 공고할 겁니다. 그럼 9월 말까지 민간 사업자 제안서를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10월 중으로 제안심사위원회하고 시민 심사평가단을 거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선정되면 주민 설명의 관리 절차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해서 실시의 인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2020년 7월에는 바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그런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착공한다, 공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보상 등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일이죠. 그러니까 4월 2일에 이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어요. 그 자리에 제가 갔을 때 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시민들이 했던 얘기가 윤장현 시장은 이 사업을 민선 7기로 넘기고 싶어한다. 그런데 정부 시장께서 이 사업에 대한 좀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주민 설명회를 강행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거기서 오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 핵심 뭐냐면 민선 7기 좀 넘길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에서 의사결정 라인은 시장님, 부시장 이하 참모들이 서로 토론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뭐 넘기고 싶다, 부시장 강행 그런 것도 좀 말이 안 맞고요. 저희들이 토론을 시장님과도 우리 참모들하고 쭉 했는데 왜 우리도 민선 7기로 연기하자는 걸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근데 왜 그것이 안 되냐면은 2020년 7월 되면 일몰제가 돼가지고 해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째 시한이 촉박하다. 그리고 결정 시기를 늦춰가지고 시한을 못 맞출 경우 나중에 그 해제됐을 경우 그 난개발을요. 그리고 둘째 저희들이 내용에 있어서 이미 작년 8월부터 우리 당장 금년 초부터 한 거예요. 작년 8월부터 민간 거버넌스 회의를 구성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보강해가지고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10% 이하만 비공원 시설이고 90% 이상을 공원 시설로 확보한다는 게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타 시도는 평균적으로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이 25% 내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핵심적인 751만 제곱미터 핵심적인 그런 공원이 10% 이하로 비공원 시설이 된다는 것을 그 내용이 좋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하더라도 이런 대안을 만들긴 쉽지 않다.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버넌스 우리 위원회하고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촉박할 뿐더러 이 10% 미만으로 비공원 시설 면적을 축소했기 때문에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7기 지방정부 그러니까 새 시장이 오면 이게 뭐 사업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노 교수님. 그 7기로 가려고 했던 논의가 가버넌스에서 있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1단계 공모에서 나온 단점이나 혹시 놓친 점이 있으면 아마 좀 충분히 좀 실수를 줄여보자, 보완하자 그런 측면 하나 있었고 또 국토부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일 날 4월 17일 날 또 발표됐는데 이 국토부 지원 정책이 우리한테 미칠 영향이 뭘까? 이런 고민도 상당히 하면서 좀 다음에 한번 보자. 이런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민간공원 사업의 쟁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좀 쭉쭉 정리를 했고요. 이제는 그 민간공원 사업이 광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뭐 성공과 실패 사례 이거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노 교수님 그 다른 지역 사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어떻게들 추진하고 있나요? 전국적으로 지금 모든 지자체가 지금 네. 이 문제에 걸려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 2017년 초에는 네. 한 70개 곳이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는 100개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정부에서만 직동공원에서만 분양이 완료됐는데요. 네. 지금 계속 추진 중이고요. 네. 실패 사례는 가장 가까운 곳에 네. 순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순천 봉화산 공원인데 네.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이제 결정을 했는데 네. 결국은 수습돼 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 시민단체 쪽에서는 완전히 재정 사업을 해라. 네. 가장 상징적인 공원이다 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민간 토지 소유자들은 그냥 해지해 주라. 해지해달라. 예. 네. 그래서 자기 개발하고 싶다. 그래서 이 두 갈등을 하다가 주저앉은 그런 케이스가 바로 갈등 때문에 아예 실패한 사례도 있는 거군요. 그러다가 결국은 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네. 전국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실장 추가하실 말씀. 우리가 2020년 이제 6월 말에 이제 네. 공원 일몰제가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네.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어떻게 하면 뭐 공원을 잘 지켜볼까라고 네. 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이제 다 행정들이 진행이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모든 공원 도시들이 다 민간 공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네. 서울시는 민간 공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올해 내년 전해년 2020년까지 1조 6천억 정도를 네. 그 지방채와 그 시 예산을 들여서 사는, 그래서 최대한 사겠다. 네. 민간공원 하지 않고 다 사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강주시도 지금 오늘 오전에 발표한 네. 거 2018년 2018년부터 2022년까지죠. 1,600억 원. 예, 1,600억 원을 쓰시는데요. 그 2018년, 19년, 2000년에 쓰는 게 615억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많이 쓰겠다는 거죠. 네. 사실 이게 좀 비슷하잖아요. 네. 20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나중에 살게 네.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네. 스타일인데요. 이 서울시가 지방채와 예산을 들여서 이 3년 동안 하는 네. 게 예를 들면 서울 올해 예산의 5%예요. 네. 올해 그 서울시 예산의 31조 예산의 5%인데요. 강주시가 이 똑같이 18년, 19년, 20년에 하는 거는 네. 강주시 예산의 1.5%예요. 사실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민간공원이 다 성공할 거라고 보는 게 네. 아니라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전의 올평공원 같은 경우는 정말 찬양기념물도 있고 정말 네. 옆에 갑천이 있어서 좋은 생태 지역인데 네. 민간공원으로 냈다가 주민들이 사실 많은 반발들이 있어서 네. 그 민간공원을 못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민간공원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들, 너무 과도한 개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네. 사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강주시는 지금 1,600억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민선 7기에 최소로 해야 될 게 최소. 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민선 7기가 사실은 해야 될 그러니까 일입니다. 다른 지역에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재정을 투입해서 지금 민간공원 사업을 하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과연 대안인가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국가정원, 아까 그 윤 시장의 약속 사항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국가정원, 아니 국가공원이죠. 공원, 네. 순천만의 국가정원이 있는 거. 국가공원을 만드는 사업, 이거는 좀 불가능한 건가요? 국가공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인데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네. 또한 그 부지 자체를 지자체가 이미 매입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국가공원, 특히 중앙공원이 3만 제곱미터가 넘으니까 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6개 지자체하고 연대를 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결국은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로 일몰제 맞아 부득이하게 민간한 것이 대안을 모색한 게 낫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노 교수님, 조 교수님께서 혹시 해외 그 뭐 프랑스나 캐나다 이런 데에서는 민간공원 이런 비슷한 뭐 사례가 있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례는 아마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네. 예, 그 민간공원 방식으로 이렇게 공원을 개발하는 사례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 재정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자치단체나 예, 정부가 공원이니까요. 네. 퍼블릭 파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공원이죠. 그러지 않으면 개인 정원이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시간이 약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패널 분들에게 한 가지 공통 질문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도시공원, 그러니까 나에게 공원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30초에서 1분 정도씩 얘기를 해주시고 이 토론을 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먼저 정 부시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공원은 나의 심성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워터프런트를 해갖고 어린아이들이 시멘트만 네. 보고 자란 어린아이는 심성이 격해지고 물이라든가 숲, 이 공원을 보고 자라면 심성이 고와지기 때문에 네. 공원이야말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후세들의 심성을 결정해주는 바로 그 거울이다. 그만큼 소중하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노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면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 도시가 브라질의 꾸리티바가 있습니다. 네. 꾸리티바는 내륙 도시여서 우리하고 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꾸리티바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녹지와 공원을 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부족한 내륙 도시에 예. 녹지가 바로 물이다. 그래서 녹지가. 그 물이 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예. 또 내부 사람도 끌어당기지만 예. 관광 자원도 만들고 네. 그 중앙공원 같은 예를 들면은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네. 유럽식이랄지 프랑스식, 독일식을 만들어서 네. 이 관광객을 끌어당길 수 있고 그래서 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내륙 도시에서 녹지는 물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물이다. 예. 공원 물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다음 조 교수님. 예. 예. 저는 그 도시공원이 제 개인적으로는 예. 시민 환경 운동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민 환경 운동이. 물론 여기 진짜 환경 운동가가 예. 따로 있지만 첫째는 예. 만들자. 그래서 네. 1997년에서 2000년까지 네. 도심철도 폐선부지 푸른길 만들기 시민운동을 네. 나름 열심히 했고요. 네. 두 번째는 만들지 말자. 네. 2006년에서 2007년까지 네. 광주 중앙공원에 특급 네. 호텔이 들어서려고 네. 하는 것을 또 열심히 막은 적이 네.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지키자. 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정책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함께 네. 막 그 머리를 짜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공원은 시민 환경 운동이다. 만들자, 만들지 말자, 지키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공원들을 만들고 또 지키는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공원은 시민 환경 운동이다. 제 개인의 이런 말씀이시고 마지막으로 네. 이경희 실장님. 네. 제가 생각하는 뭐 다 세 분이 다 얘기하신 거에 다 공감하고요. 저는 도시공원을 지키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도시공원은 가진 자 그리고 부자 그리고 남자 여자 이게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 공원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리고 갖고 있는 땅이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많은 소통들이 이루어지고 이 공간에서 민주주의가 싹트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그래서 이 공간을 정말 많은 공간들 그리고 집 주변에서 곳곳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우리 부시장님이 시를 대표해서 나오셨으니 정말 이번 거버넌스의 그 결과는 사실은 강주시가 하는 최소의 기준 이것마저 무너지면 강주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선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 거버넌스가 노력을 했으니 이제 공은 강주시가 그리고 뭐 민선 6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최대의 노력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좀 해서 정말 우리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 있습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인지 그 최선의 노력들을 정말 찾아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공원은 하여튼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네, 좋은 말씀들 고맙습니다. 네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 공원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은 그 도시의 얼굴을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2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이 공원을 어떻게 하면 더 지키고 더 확보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시사 토론10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을 초청해서 광주의 교육 정책을 토론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